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미용사의 계좌 명의를 빌리고 그리고 페북 친구의 명의를 빌린 계좌로 주식 거래를 무려 차명으로 790여 차례를 한 것으로 검찰에 따르면 드러났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만 790여 차례.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고 급기야 법무부 장관일 때도 사표 내기 2주 전까지도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오늘 새로운 뉴스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서 혹은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려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무언가를 사고 판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의 아내는 무려 790여 차례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말입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이 새로운 뉴스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검찰, 정경심 씨가 조국 장관직 사퇴 2주 전까지도 차명 거래를 계속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2주 전까지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정경심 씨가 계속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쯤 되면 정경심 교수가 과연 대한민국의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대한민국의 국회와 법을 뭐로 알고 있었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죠. 790여 차례 차명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차명입니다. 장관직 사퇴 2주일 전까지도 이 차명 거래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주식을 언제 어떻게 거래했는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내 아내는 주식 거래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살면서 아내를 몰랐던 걸까요? 아내의 주식 거래를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는데 일종에서는 뭔가 밑자락을 까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내 사건이라고 서두에 못 박은 점, 내 사건이 아니라 아내 사건이라고 규명한 점,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라고 밝힌 점, 조국 전 장관의 소회가 단순히 아내의 기소에 따른 침통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른바 아내 사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명분 쌓기가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분석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북한의 오징어 잡이배에서 일어난 일. 북한의 선원 2명이 나머지 16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그 사건. 우리 정부가 이 2명의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했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오징어 잡이배에서 이 북한 선원 2명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려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값비싼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오징어 잡이배에 왜 싣고 내려왔을까? 정보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건 처음부터 무언가가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점 투성입니다. 과연 그 작은 오징어 잡이 배에서 2명이 16명을 아무도 모르게 살해할 수 있었는가부터 과연 귀순하고 싶다는 2명의 북한 선원을 북송한 것이 적절하냐부터 의문이 투성입니다. 이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까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 의혹도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환점을 돌았죠. 후반기는 국민들께 더 낫고 가까이. 문 대통령이 4가지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약속 국민께 제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대학 정원 규제에 막힌 AI 인재 육성. 서울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의 정원이 15년째 55명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미국의 스탠퍼드대는요, 컴퓨터공학의 전공자 수가 141에서 745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AI 인재를 키워야 하는 대한민국은 특히 서울대가 컴퓨터공학의 정원 수가 55명에 묶여 있어서 일종의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대생들 정시 3분의 1 무전공으로 선발한다는 겁니다. 컴퓨터공학부 아니라도 AI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웃지 못할 총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홍콩 시위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SNS로 고스란히 생중계된 경찰의 실탄 발사 모습. 사진 한번 보실까요?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겨누고 있고 결국 그 총이 발사됐습니다. 시위대의 가슴에 발사가 됐습니다. 이미 시위대 한 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가운데 공격적이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은 시민에게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것을 두고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주의는 어디 갔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분석해 주실 검찰 출신의 전문가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과 청와대 춘추관장부터 청와대 대변인 국정을 경험해본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790. 정경심 교수가 790여 차례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남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사고 판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공범. 정경심 씨의 기소장에는 조국 이름도 들어가고 조국 수석의 딸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안돼. 우리 정부가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했다. 이른바 북한 눈치 본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귀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에게 안대까지 씌우고 북송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도 전해드립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남의 이름, 남의 계좌, 남의 명의. 첫 번째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주제는 사모님의 차명 투자. 이 사모님은 왜 차명을 좋아했던 걸까요? 남편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사모님이 차명으로 79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새 뉴스입니다. 정경심 추가 기소 혐의 3개 늘어 14개. 일단은 추가된 혐의부터 한번 쓱 보실까요? A4 용지 79쪽 14개 혐의가 추가 기소됐고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11가지 혐의에 3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추가된 혐의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사기, 딸 동양대 연구보조원 허위 등록을 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수령한 것 사기로 봤습니다. 두 번째 금융실명제법 위반,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2019년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서 790여 차례 거래한 것,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은 박용진 의원이 전문가니까 잠시 후에 이 부분 물어볼게요. 세 번째, 증거인멸 교사. 2019년 8월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사무실 자료 인멸을 지시하는 것을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로 보고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도, 남편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사표 내기 2주 전까지 꽉꽉 채워서 이 사모님이 차명으로 주식 등의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놀랍습니다. 차명 계좌만 6개를 사용했다. 이야, 6개. 6개 사용했다. 차명 계좌만 6개. 누구누구의 명의를 갖다 썼을까?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등. 정경심 교수, 지난해 1월에서 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주가 조작 테마주 WFM 주식 7억 1,300여만 원을 차명 계좌 6개로 4차례나 차명으로 매입을 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생 정 씨의 명의로 계좌 3개, 그리고 단골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명의의 계좌로 1개, 페이스북 친구 명의의 계좌 2개. 이거 다 차명이죠. 총 6개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 차명을 통해서 거래한 이득이 1억 6,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 검찰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야, 이거 참 놀라운데. 김병민 박사님. 네. 조국 장관은 분명히 내 아내는 주식 거래를 잘 모른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차명 계좌 6개, 다른 사람 명의 3개로 이렇게 몇 억씩의 주식을 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이 정도면 이거 선수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다분하죠. 선수예요? 선수의 느낌, 그냥 보통 선수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표현이 너무 뭐라 그러죠? 유하다라고 생각되죠. 선수 이상이다. 그 이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는 주가 조작에 연관이 되어 있는 WFM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 있고요. 차명에 대한 주식 투자가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700회가 넘는 차명에 대한 여러 번의 투자가 있게 되는데, 본인에 대한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순간에도 또 여기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단순하게 주식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선물 옵션에까지도 손을 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나 제 아내나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위공직에 오르게 됐기 때문에 과거 주식에 조금 넣어놨던 돈을 추천을 받아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선수 그 이상이다. 그냥 선수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일 것이고요. 아마 주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접근해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본다면 특히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정보 없이 들어가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헛헛한 그런 웃음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예. 금융실명제법 위반 검찰이 기소에 적시를 했습니다. 예. 금융실명제는 법이잖아요. 예. 정경심 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통장 6개를 굴렸다.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이미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 명령을 선포해서 이 시간 이후로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예. 기자회견 발표했던 내용들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이후로 금융실명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거래 전체를 실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 친구라든지 미용실 원장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 그게 죄가 안 됐었습니다. 예. 2017년까지는 죄가 되질 않았습니다. 뭐 언제부터 죄가 됐느냐? 2017년 제가 했던 국정감사 이후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금융 관료들은 어떻게 금융실명법을 운영을 했느냐면 박용진 돈을 김진 명의로 이렇게 차명으로 빌려서 해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허무명이 아닌 실지 명의인. 그러니까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 이거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비실명자산으로 처벌받습니까? 했더니 로버트 태권브이, 마루치 아라치,
장화와 홍련, 예, 있지도 않은 장기산, 홍길동 뭐 이렇게 있지도 않은 가짜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만 처벌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칵 뒤집어 놓고 이거를 바로 잡아서 이미 2년 동안 관련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관해서 세금을 걷어서 1192억의 세금이 이미 거쳤습니다. 예. 따라서 만일에 검찰의 수사가 맞고 정경심 교수의 그 차명계좌 6개가 정경심 교수의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려서 거래를 했다. 예. 그럼 이에 따른 배당금, 배당이익과 이자, 이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해서 전부 다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얼마나 징수되느냐면 거의 99%. 지금 보세요. 동생 정시명의 계좌 3개, 차명 계좌, 네. 단골 미용실 미용사 명의 계좌 1개, 차명, 페이스북 친구 명의 계좌 2개, 차명, 6개 차명 통장으로 1억 6,400만 원 부당 이득을 봤다. 이거 99% 몰수라고요? 그 세금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렇게 아마 검찰이 수사 결과를 기소를 하면서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데에는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합법적 뭐였죠? 합법적 불공정이 아니라 이건 아예 불법의 문제다라는 문제라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이 법에 공직자윤리법에 내가 청와대 내 남편이든 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거나 법무부 장관이거나 이 공직자일 경우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은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던 시점이 조국 장관이 청와대 수석일 때도 그리고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일 때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 때일 때도 조국 장관일 때도 급기야 장관 사표 내기 2주 전까지도 정경심 씨는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차명 계좌 6개 이용한 주식거래 이것도 불법이다. 박용진 의원 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당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고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시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조국 민정수석 근무 시기부터 법무부 장관 퇴임 2주 전까지 검찰 수사 내용대로라면 민정수석일 때도 장관 때도 차명 거래했다는 거예요. 790차례. 자,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는 당연히 주식 다 백지 신탁해야 되잖아요. 공직자는 주식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이 법, 공직자윤리법을 보란 듯이 어긴 겁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는 모른다 우리 아내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뭐 주변에 있는 헤어 디자이너까지 차명을 해가지고는 주식 거래를 할 정도면은 이게 분명히 법에 위반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민정수석이면서 법무장관 그만두기 2주 전까지 했으면은 대략 2년 2개월 정도인데 그게 한 800여 일 좀 못 되잖아요. 근데 790여 차례를 차명 거래를 했으면 하루에 한 번 꼴로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박정아 대변인이 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뭐 주식 거래까지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묻지 않을 테니까 뭐 인터넷을 신청한다든지 휴대폰을 개통한다든지 아니면 버스 카드를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으로 뭐 하나 만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가슴이 떨려서 그런 거 못하죠. 그리고 주식은 뭐 없기도 해서 그런 거 못하는데 제가 그 전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 뭐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뭐 7억을 가지고 차명 거래를 했다는데 우리 저 행정관 중에 일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몇백만 원 갖고 용돈벌이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뭐 있었어요. 700만 원,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니고 700만 원도 아니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예. 큰데 때리면 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야단들 치고 그랬는데 고위공직자 아니라 공직자라도 이거 주식 거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전에 정보를 빼서 그 정보를 이용해 갖고 부당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무려 민정수석하고 법무장관 하는 사이에 790여 차례나. 예. 그리고 공소장 쭉 보면요. 무슨 뭐 WFM이 뭐 어디 저 중국과 MOU 체결을 합니다. 아니면 무슨 실험을 합니다. 아니면 어디 공장을 설립합니다. 라는 발표하기 딱 1, 2주 전부터 다 이게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요. 미리 알고. 이게 내부 정보 갖고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알고.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나 뻔한 일들을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당연한 일들을 해오고서 이제 와서 아직도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한번 그 전에 우리 김태우 전 수사관 예. 얘기 나왔을 때 한번 봅시다. 청와대 공직기관비서실에 감찰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쭉 보시면 알지만 정보 수집을 위해서 평일에도 골프 치러 갈 수 있다. 예. 라고 김태우 수사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변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쭉 돌아다니면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체크하고 다녀요. 그런데 오천 조카가 코링크 PE 설립하면서 이건 민정수석인 우리 삼촌이 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보 못 받았을까요? 나는 궁금해요. 이 몇 년 동안 그런 거 하고 있었으면 그게 어디선가에 걸려들었을 것 같아요. 이 특감반 정보에도 걸렸을 거고 검찰 정보에도 걸렸을 거고 경찰 정보에도 걸렸을 텐데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차명 거래를 할 정도로 왔는데도 특감반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몰랐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도대체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공석인 특별감찰관 얘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요새 뭐 공수처 얘기 많이 하는데 공수처가 뭐니? 이런 고위공직자 비리 처분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조국 전 장관 공수처가 마치 대한민국 개혁의 최선이냐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면 790여 차례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한 번꼴 이상이다라고 계산해진 거잖아요. 청와대 특감반이 민정수석의 아내가 미용사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 하루에 한 번꼴 이상 할 정도면 청와대 특감반 정도의 실력이면 바로 합니까? 저는 이게 뭐 단기간에 2주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럼 모르고 갈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천 조과가 이미 코링크 PE 설립하면서 이게 다 조국 민정수석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알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2년 2개월 동안이면 저는 어디선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알고서도 묻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목숨이라? 굉장히 가정을 가고 또 전제를 해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식구끼리니까 넘어갔을 개연성이 오히려 몰랐을 것보다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죠? 불법이죠? 그렇죠.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직접 투자 보도에 돼 있죠. 그런데 WFM이랄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직접 투자한 거고, 또 직접 투자한 것도 이전에 수석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있으면 이제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데, 전에 있던 주식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또 재산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차명으로 거래를 하고 그 사람 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재산 신고할 때 안 했으니까 허위로 재산 신고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산 신고 때도 이거 누락했잖아요. 차명으로 네네. 주식 거래한 건. 그래서 제가 이 공수처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공정, 정의, 그게 아이콘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럼 민정수석 근무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장기 투자 그런 게 아니고 움푹짐푹해요. 그래서 이거 어떤 때는 하루에 막 몇천만 원 벌고 어떤 때는 몇천만 원 뭐 손해보고 그러는데 저거 민정수석을 하면서 WFM 주식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민정수석 않고 주식만 좀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을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민정수석 됐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 자리는 명예고 봉사직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권력도 가지면서 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저런 행위를 했다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면 직접 투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WFM이라는 주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WFM 보니까 이건 미리 내부 정보가 나한테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차명 계좌로 주식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거 사고 팔고 하면 상당히 돈이 되겠다. 사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7억 한 3천만 원이면 예. 엄청나게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랄지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계좌만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주식 거래를 많이 한 주식이 그 주식 계좌가 탑겟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국가 조작을 한다랄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계좌를 굉장히 쪼갭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랄지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에도
그게 발각되지 않아요. 이 선수 중에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저것도 보면 동생 정시명의 계좌가 3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3개 계좌만 갖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혀 뭐 인척 관계도 아닌데 단골 헤어 디자이너랄지 더군다나 페이스북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저렇게 계좌를 분산해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이것은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시기를 보면요, 장영 교수님, 야, 이게 참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법무장관 사표 내기 2주 전까지도 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건데 법무장관 재직 때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초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사퇴하라, 안 된다, 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 차명 주식 의혹에 대해서 똑바로 수사하라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 정도 난리가 날 때쯤이면 하던 것도 잠깐 멈추고 조심해야겠다. 몸 조심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차명으로 주식 거래했다? 그 정도의 좀 정상적인 그 가치관,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차명 계좌를 6개까지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려웠겠죠. 사실상 지금 저는 앞서서 왜 맨 처음 질문이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는 사람이 선물이니 뭐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선수 아니냐, 차명 계좌까지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차명 계좌 이렇게 이용했던 거하고 투자의 선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김광수 변호사님 말씀대로 왜 차명을 썼느냐. 진짜 선수라면 자기 계좌를 떳떳하게 정말 선수답게 여기저기 프로답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돼요. 그게 선수예요.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주식시장이 오르건 떨어지건 전 글로벌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그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진짜 선수라면 그 타이밍에 맞는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차명을 썼다라는 거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저도 뭐 경제 전문, 그러니까 주식 전문 채널에서 3년 넘게 이제 앵커를 하면서 이런저런 막 정보 줄 테니 사라 이런 이제 유혹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벌받는 분들도 중간중간 나오는 게 또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런 현실에도 뭐 사람이 혹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면 저는 좀 되게 두렵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그걸 사는 것도 두려울 뿐더러 좋은 정보 있으니 가족들한테 말해서 혹은 지인들한테 말해서 이 자체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공정하지 않은 느낌, 이게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걸로 내가 돈을 번다면 사실 몰래 하지. 저기 좋은 정보 있으니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차명 계좌 6개까지 했다라는 건 남한테 없어 보이는 걸 떠나서 남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건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정보를 정말 확실하거나. 그러니까 남한테 딱 투자가 손실 보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명의까지 빌릴 정도라면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김치 랭커가 정말 좋은 정보가 있는데 장 교수님 계좌 좀 빌려주세요. 100% 확신합니다. 수익 볼 거예요. 저는 싫다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둘의 신뢰 관계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거니까. 제가 볼 때는 차명 계좌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허락하고 빌려줬다라는 건 정경심 교수를 믿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래 이분이 하는 것이 맞을 거야라는 그분들만의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계좌를 빌려준 미용사도 회복 친구도 그게 조국을 봤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은 그들이 자신의 재산이 걸려 있는데 계좌 하나 잘못 빌려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제 계좌 괜히 빌려줬다가 만나는 이상한 일이 연루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줬다라는 건 피 한 방울 안 섞게 남이 믿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앞서 뭐 공정 정의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이 여기서의 포인트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순위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계좌를 빌려주기까지 할 이 모든 과정이 그동안 적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떨쳐버리고 싶고 이제 이런 거 없이 좀 법무부 장관님이 잘 좀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불공정하게 이렇게 돈 버는 것들. 그런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전 사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차명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 그 빌려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선이 아니라 불합리, 불공정도 아니라 불법의 수준이다라고 저도 봅니다. 이건 불법이다. 제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 합법적 불공정이 아니라 이건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렇죠. 김배현 박사님. 네. 이게 단골 미용실이잖아요. 네. 이게 딱 지정된 미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 정경심 씨만 해줬겠죠. 아마도 그 한투증권의 그 PB도 VVIP급 대우를 정경심 씨한테 해줬잖아요. 이 미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하던 중에 상상을 해보자면.
사모님 요즘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혹시 뭐 자기 계좌 하나 주식 계좌 하나 남는 거 있어?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주식 계좌 남는 거 있으면 좀 하나 빌려줘봐. 내가 괜찮은 게 있는데 손해 보지 않게 해줄게.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이 미용사 입장에서는 비단 돈에 혹하지 않더라도 과연 그걸 거절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단순하게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넘기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완전 넘긴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계좌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경심 교수가 조언해주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이러한 차명 계좌의 습성을 보게 되면 계좌를 넘기고 그 계좌에 대한 명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거래 과정들은 거의 다 정경심 교수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마치 내 계좌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넘기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일 수 있을 겁니다. 미용사 입장에서는 내 계좌가 어떤 방식으로 범죄에 활용되거나 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장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던 것은 대한민국 민정수석의 부인이잖아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신용이 담보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았을까. 미용사 입장에서는 네. 좀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더라도 그래 민정수석 부인인데 법무장관 부인인데 뭐 잘못되겠어? 하고 계좌 빌려줬다. 그런 게 첫 번째 가능성의 경우가 크고요. 가정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가능성은 그냥 아무런 대가성 없이 나의 고객이 나한테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계좌를 빌려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요. 저는 장희영 교수님이 선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결국 정경심 교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법과 규정, 원칙과 정도를 위배한 상태로서 모든 것들을 뒤로 법과 원칙에 대한 다른 방향들을 찾아갔던 것 같은데 그러한 일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이번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낱낱이 국민 앞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계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 이제 이미 만들어진 미용사의 계좌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미용사와 같이 왜냐하면 실명제하잖아요. 예. 그럼 미용사와 같이 증권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개설을 하는데 아마 저 개설 자체가 지난번에도 개설을 하는데 동생명의 개설할 때 거기에 있는 필체가 정경수 교수 명의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PB인 김경록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안 가도 신분증만 가지고 왔으면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계좌 자체 빌리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 사람 명으로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랄지 PC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밀번호랄지 공인인증이랄지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더 심각한 거네요, 그러면. 자,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모든 아내의 의혹과 관련돼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 서두에 이 사건은 나와 연루된 것이 아니라 아내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문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이다. 검찰 개혁 지연시키질 구실되질 않길 소망한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 받을 것이다. 제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 치를지도 모르겠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 치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재판 통해서 진실 가려질 것. 외롭고 길고 힘들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입장문 서문에 아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라고 조국 수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박정화 대변인. 네. 이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라 아내 사건이라는 것과 제가 기억하지 못할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못하겠다. 이 두 문장이 쭉 읽다가 탁탁 걸렸어요, 저는. 저는 솔직히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그 진영의 서로 간에 여러 사람들이 갇혀서 그 진영의 논리로 진영의 언어로 정치 언어로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검찰이 이제 이미 공소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 불법의 수준까지 가 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 사건을 쳐다보고 있는 인식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에 조국 장관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내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공소장에도 이미 뭐 검찰이 조국 장관의 수사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좀 가려놨으니까 안 나왔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부관에 있을 수 있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 사건이다. 아내 사건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나는 떳떳한데 지금 검찰이 몰이하는 거 보면 나의 기소는 이미 예정된 듯하다. 라고 해서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듯한 아니면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자락을 또 하나 딱 갈아놔요. 그리고 마지막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감당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나와 내 일가를 위한 이 수사를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게 이게 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나의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제 세력이 이걸 방해하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을 쫙 깔아놓는데 끝까지 보면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 결정적으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그 표현이 사실은 되게 어색한 표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다, 하지 않았다, 상관없다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락을 다 깔아놓은 거라고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면 되죠. 과거 했던 것처럼 나 핸드폰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전혀 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인턴 열심히 했습니다. 라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이제 와서는 그러면 검찰 수사에 무엇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자락을 깔아놓고 혹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밝혀질 때 나는 몰랐었다. 의도하지 않았었다. 아내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언어의 유희, 언어의 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오늘 아침 또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예, 박정환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나 청문회 과정 때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답변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몰랐다 모음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민정수석 시절부터 최근 예정되기 전까지 코링크가 뭔지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사모펀드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스타 국회의원 출신이시잖아요. 확실한데 상대방이 몰랐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 호통치잖아요. 예.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라는 것은 주로 검찰 수사나 이런 청문회 국정감사 때 나왔던 단골 발언 아닙니까? 최근에 전남대병원의 입시 비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막 제가 몰아갔죠. 예, 전남대 병원장과 핵심 문제의 당사자인 사무국장이 그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그리고 방사선과의 또 다른 관계자들이 줄줄이 다 이렇게 면접 조작 혹은 이상한 시험 점수 때문에 갑자기 1등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물어보면 제가 몰랐다. 병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 관계 없다. 이미 다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이 국정감사장에 서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국회의원, 감사위원의 실력이죠. 모르세요? 참 이상하네. 그냥 넘어가면 실력이 없는 거고 이 사람이 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하나하나 들이대고 당신이 사인을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됐었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몰고 가서 결국은 지금 전남대학병원은 검찰 지휘하에 광주경찰청이 전담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강제 수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드러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저는 조국 전 수석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써놓은 글을 보면서 이 부분요.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두 다 자기가 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또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혹은 알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서류 혹은 조사 더 나가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팩트로 확인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남는 것은 법적인 책임인 거라는 거죠.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혹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팩트 확인, 서류로 인한 정황 분명한 확인, 그리고 강제 수사를 통한 사실 확인 등등이 이제 있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로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경심 교수 건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과 관련된 이제 강제 수사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것은 법정에서의 논리로 이전에 진영 논리라든지 혹은 뭐 본인들 개개인의 어떤 주장으로가 아니라 팩트와 팩트 그리고 이 팩트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부딪히는 이제 법정 투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주장만이 검찰도 마찬가지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요. 자기 주장만 남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법적 판단이 남아있다. 그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경 교수님,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일단 대표적인 발언이 정경심 교수, 내 아내는 주식을 모른다 라고 했던 발언 오늘 다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자, 그럼 결정적인 건 보세요. 아내가 아까 우리 한참 얘기했잖아요. 3명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6개의 통장을 운영하면서 750여 차례 차명 계좌를 했다라는 걸 과연 남편이 몰랐을까? 그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 A팀에서 5천만 원도 쏴줬던 그 남편이 이걸 다 몰랐을까? 알았겠죠? 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본인만 알아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그 발언한 거에 대해서 왜곡하기보다는 발언한 자체를 보고 해석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몰랐다라면 그동안 너무나 자신 있게 말했던 것들을 발언하지 말았어야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평생 그리고 살면서. 이게 아내 사건에 대한 글이라고 이제 아내 사건, 그러니까 내 사건이 아니고 아내 사건이라는 이런 특히 명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해석을 조금 그냥 있는 대로 해보자면 아내 사건, 다시 말하면 내 사건이 아니니까 몰랐을 수 있다라고 간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전에 왜 이렇게 모르는 아내 사건을 가지고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맨 처음에만 해도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그냥 모른다고 하지. 그럼 청문회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는 몰랐어요. 이러면 그냥 법무부 장관 무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말 둘이 한 몸이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석일 수 있죠. 근데 본인이 너무나 당당하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몰랐다라고 친다면 두 번째, 아내 사건이라고 왜 굳이 강조를 했을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법적으로 또 벗어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그러니까 시사평론가는 여성의 입장에는 좀 실망스러운 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아내를 그러니까 힘든 시간 같이 하고 면회 가고 케이크 사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저 사람이 법적으로 불법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또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저 아내분은 참 행복하시겠다.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랬는데 계속 끝까지 이건 아내의 일입니다. 아내의 일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이쯤에서는 뭐지? 모르는 걸 떠나서 선 긋는 거다. 이거 뭐지? 또 그런 실망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보자면 그래 뭐 이렇게 아까처럼 몰랐는데 왜 안다고 했어 그동안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감성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앞뒤가 뭔가 안 맞는다. 무엇보다도 SNS에 쓴 글 중에 본인의 명의, 그러니까 아내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아내의 명의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내 명예를 곧 진실이 밝혀져서 내 명예가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 결국은 또 기승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내로 시작해서 본인으로 끝나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만 더 제가 강조를 할게요. 그 글 자체에 이게 있어요. 자신이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 신뢰를 끼치는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이런 사건들로 검찰개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랑 좀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지금 수사야말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대 자꾸 길어지고 있고 이런 일부터 조금 하는 게 먼저지 검찰개혁이 지연되거나 중단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족일 수 있어요. 본인 사건과 상관없는 거고 전 사족일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사족은 그냥 송구스럽습니다. 빨리 마무리되겠습니다로 끝나야지 혐의가 있건 없건 어쨌건 저는
조사를 받을 이거 사족이죠. 뱀의 발. 정말 송구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 사족 못 붙입니다. 사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뭐 그 전에 조국 장관을 좀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그 민정수석 때 조금 안 좋은 소식 나올 때마다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잘 돌아가야 국가를 위한 거니까. 근데 점점 요즘엔 말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발등을 찍을 만한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듭니다. 정경심 씨 공소장에 조국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등의 대목에서 조국 이름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검찰은 아직까지는 조국을 정경심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이것이 검찰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국 직접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만큼 조국 혐의가 공소장을 통해 먼저 공개될 것, 그러니까 정답지 먼저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 기재 안 한 거다라는 내용인데, 조국을 공범으로 적시 안 한 것과 정반대로 조국 장관의 딸은 정경심 공소장에 공범으로 등장이 돼요. 자, 정경심 씨뿐만 아니라 조국 딸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는 거예요. 공범. 검찰 지난 9월 6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1차 기소 당시 성명 불상자로 적시했던 공범의 그 성명에 딸 조모 씨의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딸도 공범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의 공범이다. 동양대 총장 이름과 직인 파일을 오려서 딸의 표창장 위조 과정, 그 과정에 딸 조모 씨도 직접 가담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이거 공범으로 적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김병민 박사님, 네. 딸이 김어준 씨 방송 나왔죠. 인터뷰를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어차피 늦게 돼도 의사가 되면 된다. 나는 괜찮다. 고졸이어도 괜찮다. 중졸이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그런 말 할 위치가 아니었네요. 공범이었으니까. 네. 애당초부터 사실 사건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조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형의의 공범으로 완전히 우리가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비공개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는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딸의 실질적인 실명과 육성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뭔가 동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었겠는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위조를 결심했던 순간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드러납니다. 애당초에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의전원에 이 조 전 장관 딸이 입시 지원하게 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표창장을 집어넣는데 그때는 총장명의 표창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인 동양대학교 무슨 영재 등 센터장의 어머니 이름의 표창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로 집어넣는데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동양대학교 총장명의 표창장을 위조해야 되겠구나라고 시점에 대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냐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뒤부터 굉장히 빠르게 총장명의 표창장에 대한 위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조 과정 속에서 아들에 대한 표창장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 총장의 이름과 직인을 스캔으로 그대로 따서 위조하게 됐던 여러 가지 정황 등이 공소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정말로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목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딸이 몰라칠 수 없는 공범으로 명확하게 적시를 하게 된 거죠. 검찰 말대로라면 딸도 야, 엄마가 이번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하나 그럴듯하게 위조했어. 이거 갖고 너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도. 그러니까 이게 의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딸이 이 부분에서 모를 수가 없는 것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단국대학교의 이 장현표 교수와 함께 2009년도 고등학교 때 논문 쓰지 않습니까? SCI E급에 대한 의학저널의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훌륭한 성과입니다. 근데 그럼 그 훌륭한 성과를 서울대학교 의전원한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의전원 입시했을 때는 이거 뺍니다. 왜냐하면 의전원에 있는 교수들이 봤을 때 전문가 중에 전문가니까 이것이 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인턴했던 것을 부풀려 갖고서는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땐 어머니와 딸이 몰랐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범의 과제를 적시했는데 딸도 다 알고 있었다. 그 딸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의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근데 그런 촛불을 드는 학생들에게 유시민 이사장은 한국 땅의 그림자가 어린거린다 등에 대한 발언들을 하질 않나. 지금 이 공소장이 적시가 되고 적나라하게 공개됐으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노력하면서 현혹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이 먼저 나와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딸은 다 알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표창장 위조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 딸도 공범이다라는 겁니다. 이 딸과 관련된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공주대 논문 제3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이 딸이 공주대에서 뭘 했냐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분 물만 갈아주고 논문 제3저자. 화분 물만 갈아주고 논문 제3저자. 야, 이거 학부모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열받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공주대 논문 제3저자, 조국 딸 고교 시절 국제학회 발표 논문 초록 제3저자로 기재가 됐죠. 고등학교 때요. 2008년 정경심 씨가 대학 동기인 공주대 K 교수에게 딸 국제학회 참가 및 인턴 활동 조작을 부탁했다. 검찰이 이렇게 봤습니다. 조국 딸 2008년 7월에서 2009년 4월까지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며 생육 일기를 작성해 K 교수에게 전송했다. 2009년 5월, 7월 석 달간 한 달에 한두 번 공주대 연구소에서 수초 접시에 물 갈아주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제3저자로 등재가 됐다는 겁니다. 김광상 변호사님. 아니, 화분 물 갈아주고 제3저자. 이게 뭐예요, 이게? 화분 물 갈아주고. 지금 아마 선인장 키우고 제3저자. 이게 뭐예요? 전체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하고 딸이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대학교 때는 의전에 가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한 11차례에 걸쳐서 인턴십 관련된 것들을 이제 허위로 11번이나요? 네, 변조나 유조를 해요. 심지어 호텔에서 뭐 한 2년 동안 근무했다고 그런 호텔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이걸 다 이제 허위를 작성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가 주로 주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녀, 즉 학생은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지금 검찰 공소장에 보면 딸이 자체가 어머니의 어떤 저런 허위를 유조 변조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걸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적시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한 11번. 거기에 관련해서 또 입시 낼 때마다 그걸 갖다가 제출해서 행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검찰에서 딸은 좀 봐주려고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딸은 봐주려고 한다. 네. 그런데 오히려 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본인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검찰은 그래요. 이건 단순한 수혜자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딸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딸도 기소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정도 되면.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공범은 왜 적시 안 됐을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첫 번째는 검찰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정경심 교수 받는 모든 혐의 그리고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관련 모든 혐의에 있어서 사실은 검찰은 이제 공범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범관계 연결고리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네.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 아니면 서면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실 뭐 부부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하는데 약간 여기에는 또 이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변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이변이냐면 조국도 구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 전 장관 동생이나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만약 공범관계가 다 인정이 되면 예. 여기에 대해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민정수석 당시에 전 부산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와 관련된 그런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그와 더불어서 주식과 관련된 뭐 뇌물수수 이런 것들을 더해지면 어마어마한 혐의들이. 지금 구속된 동생이나 아니면 부인보다도 혐의가 훨씬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부부관계니까 한 명만 구속이 됐으니까 한 명은 이걸 그냥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혐의가 많은데 이걸 구속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어떤 관행적인 측면이나 예. 수사 실무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검찰이 고민할 것이다.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선인장 물 갈아주고 제3저자 등재된 건 말고 정경심 씨와 그의 딸이 조국 수석의 딸이 공범 관계로 또 하나를 위조하고 조작했다.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호텔 인턴 경력도 하나 등장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호텔 인턴은 이게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했다. 알려지지 않았던 호텔 인턴도 언급이 돼요. 보시죠.
딸이 외고에 재학 중일 때도 맞춤형 위조를 했다. 홍수장에 따르면 2009년 7월 정경심 씨 딸이 한영외고 재학 당시 호텔 경영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경력도 조작을 했다. 실제로는 호텔에서 인턴 안 했다는 거죠.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조국 딸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인턴 활동 실습 수료증을 워드 프로그램으로 위조했다. 야, 이 워드 프로그램이 저희도 써봐서 알지만 그렇게 막 기능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워드로 위조를 잘하는지 워드 프로세서예요. 호텔 관계자 통해서 날인을 받았다.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도 작성을 했다라는 건데 박용진 의원님 지금 큰아들이 어느덧 커서 중학교죠? 네, 이제 어릴 때 봤는데 이제 벌써 중학교죠? 중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정경심 씨가 호텔 인턴 경력도 워드 프로세서로 위조를 해주고 동양대 표창장까지도 위조를 해줬는데 이 딸도 다 알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거잖아요. 이게 자녀 키우시는 입장이니까 자녀한테 도움이 됩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교육이시잖아요. 당시 한적으로는 그게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는데 더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많은 부모들이 저렇게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교육계가 사실은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이런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공정함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는 결과로 지금 특목고,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해서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이라고 하는 정책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논란은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각 대학별로 지금 수시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됐는지 1분 만에 약 1분 정도 만에 한 사람의 자소서를 다 확인하고 그 사람의 경력을 다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고, 또 제가 제가 국정감사 때 확인을 한 건데요. 서울대연대 고대 약 지난 7년 동안 2만 명 가까이가 무시험 전형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8개의 서울 지역의 대학교가 6만 명이 역시 무시험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만 낸 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대부분이 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작이 됐거나 그 사실관계를 왜곡했거나 과장시켰거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미 서열화되어 있고 점수화되어 있는 그 학교의 배경을 기반으로 아이들 선발을 하기 시작했다거나 해버렸다면 참 우리 교육이 없는 집 아이들도 자기 실력에 의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새로운 기회 사다리를 잡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기회 균등의 어떤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조국 장관만 그랬냐, 니네도 하지 않았냐, 너희도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들이 막 가는 것이 단지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대학을 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 상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이 혼란, 이 놀라움, 이 충격이 저는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보다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정말 혼란기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도적 개선 작업을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정말 철저하게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박영진 의원님 여기에 조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많은 부모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펙 품앗이라든지 스펙 때문에 학교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맞아요. 제도를 잘 만들어 정비해서 이렇게 스펙으로만
그것도 있는 사람들끼리 품앗이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는 거는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바랄게요. 지금 이건 불법이잖아요. 이건 불법이다. 위조한 거잖아요. 물타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지인들끼리 친해서야 너희 병원에 우리 딸 좀 인턴으로 보내줘서 인턴 스펙 이거 하나 만들어 와.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때문에 진짜로 친구 의사하는 친구한테 가서 거기 인턴을 한 달 하고 수료증 받은 거 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는 사람 이름 불러서 위조해가지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제가 이거는 왜 살짝 흥분하냐면 저희 큰언니가 지금 입시 수능을 보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한탄을 해요. 있는 사람들이 스펙 이렇게 서로 만든다는데 우리는 큰언니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인 거지. 예를 들어 위조는 우리 언니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큰 언니도 위조할 수 있다. 어느 프로세스 잘한다. 불법이니까 안 하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안 되는 억지로 불법으로 스펙을 만드는 것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스펙 품앗이가 통용되는 사회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박영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치인들이 꼭 좀 해주시고 스펙 품앗이만으로 이렇게 있는 집 금수저들이 계속 금수저를 몰고 가는 세상은 좀 정치인들이 바꿔주시고 불법을 했거나 위법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게 맞죠. 제도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로 처벌을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좀 빙의를 해서 좀 흥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불법 위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펙 품앗이도 일부 금수저들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지 대다수의 국민이나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예. 내일 모레 수능인데 큰 언니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보고 계실 겁니다. 예, 지금. 박정아 대변인, 네. 박 대변인님, 네. 아내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지금 결혼 생활 몇십 년 되셨죠? 뭐 25년 가까이 됐네요. 아내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글쎄요, 다 안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참 어려워져요. 애가 크고 나니까. 무서워지고 계시지 않고요? 무서워지고 있죠. 어느 정도 좀 아시죠, 그래도? 뭐 그래도 뭐 많이 알죠. 예. 차명으로 아내가 6개의 차명 통장을 굴리면서 수억 대의 주식 투자를 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표창장을 위조하고 호텔 인턴을 경찰에 따르면 위조를 하고 선인장 물 주고 제3저자로 등재되고 수억 원의 횡령 돈을 받는 일을 아내가 벌였다면 아내를 아무리 잘 모른다고 하지만 남편이 이걸 하나도 몰랐을까요? 저희 집 같으면 제가 설계를 해요. 제가 설계를 해야지 뭐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다 알 수 있어서 다 만들었다?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국 장관은 이 아내의 모든 일에 대해서 과연 몰랐을까요? 이것도 가정의 가정을 버텨야 되고 제 생각이라는 걸 전제하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 있으면서 이 많은 일들을 설렁탕 먹으면서 이미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다른 사람 명의로 오며 가며 있었고 내가 매년 재산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재산 신고에 대해서 딱 검증돼서 소명하라고 답이 오는 이런 모든 상황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금쪽같이 귀한 딸 아들들이 학교 가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는 일들에 스펙을 만들어주는 일인데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대 교수만 하고 있었고 청와대 민정수석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뭐 모를 수가 없었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내를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내는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들은 안 해.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자, 이슈를 전환하겠습니다. 안보와 관련돼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른바 오징어 잡이 배 위에서 집단 살인을 저질렀다는 북한 선원 2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받았는데 정작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감추고 강제로 북송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필 귀순 의향서에도 강제 북송. 지난 2일 납포 당일 북선원 2명이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이 됐죠. 조사관, 정말 한국에서 살겠느냐? 북선원 2명이 여기 있겠다. 대한민국에 있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라는 자필 귀순서까지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일 후 본인들에게 통보 없이 북한으로 추방 조치했다. 그러니까 판문점 도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이 2명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앞선 지난 8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기순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또 경로, 행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취재한 바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정면으로 배치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뭘 몰랐거나 혹은 취재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니면 통일부 장관이 알고 다른 이야기를 했거나 세 가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송을 했을까? 저희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북송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대 가린채,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대 가린채 판문점으로 의혹의 북송 과정, 납포 3일 만에 추방 결정을 했고 2위로 신속 북송 조치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적십자사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호송을 했다. 세 번째는 북한 선원들 남한에 귀순하겠다라는 자필 귀순서까지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통보 없이 판문점까지 끌고 갔다. 포승줄을 묶고 안대로 눈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의 발언처럼 죽더라도 가서 죽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과연 안대로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판문점 북한으로 북송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북한 선원 2명이 안대를 풀어주고 북한 병사가 눈앞에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내용도 오늘 동아일보에는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현 박사님. 네. 뭐가 진실입니까? 오징어잡이 배 위에서 정말 16명을 죽인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통일부 장관 말처럼 이들이 죽더라도 북한에서 죽겠다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남한에서 살겠다는 이 2명에게 안대를 가리고 주소세도 모르게 북한으로 북송시켰다는 강제 북송이 사실인 겁니까? 뭐가 진실인 겁니까? 모든 게 의혹투성인데요. 이 사건이 처음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그 순간을 보게 되면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 있었던 청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휴대폰을 바탕으로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하게 되는 상황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이 휴대폰의 한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더라면 정부는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진실에 대한 여부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을까? 일단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진실은 바로 그 동해 선상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16명에 대한 선상 살해 사건들이 진실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진실을 가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배죠. 그 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공침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북한에 북송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배에 대해서 핏자국이 낭자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증거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건데 이거 다 깨끗하게 방역 소독해갖고서는 흔적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징어잡이 배라고 하는데 납포 당일, 그 당일에 조사도 안 하고 소독을 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검역과 소독 등에 대한 방역 활동들을 해서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오징어잡이 배는 통상적으로 밤에, 새까만 밤에 오징어 조업들을 하기 때문에 선원들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게 관련자들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시간은 밤이거든요. 밤에 우리가 불을 펴놓고서는 동해 바닷가 가더라도 멀리 바닷가 보면 반짝반짝 예쁘게 멀리 보이는 바다의 배들이 다 오징어잡이 조업하는 배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밤에 다 잠들어 있어서 2명씩 몰래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2명씩 몰래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우리 정부의 진술과는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저 잡은 오징어잡이 배 안에 속에서 내부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많은 공간들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술이 상당 부분 거짓일 가능성이나 아니면 잘못된 진술을 바탕으로 됐을 개연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통일부 장관은 북으로 이 2명에 대한 선원들을 돌려보내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현재 북할 이탈 주민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어쨌거나 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통일부 장관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통일부 장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실의 주도하에 이런 애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든 총체적인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김광삼 변호사님, 멋이 그리 급해서
이런 정말로 남북 간의 큰 사건, 이례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북한으로 북송을 했느냐, 무엇이 그리 급해서 그러냐. 일각에서는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후다닥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기사에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혹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아까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진정한 귀순 의사로 볼 수 없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도 북에서 돌아가서 죽겠다 이 말로 좀 배치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 의하면 조사관들이 물어봤을 때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다 얘기를 했고 그걸 자필 진술서에도 기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차를 좀 한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의구심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탈북민이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지역에서 지방합동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지방합동조사 받지 않았어요. 생략했다. 바로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귀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한 6일에서 7일 정도 조사하는 게 관례인데 조사 시작한 지 한 이틀 만에 결국으로 북으로 송환을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도 보면 아까 북한 이탈 주민법 얘기했는데 만약에 북한 이탈 주민법이 의한다고 하면 사실은 신문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회의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귀순의 진정성 같은 걸 다 판단한 다음에 근데 통일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이게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해요. 근데 통일부 장관은 이미 패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귀순을 시켰는데 우리가 거부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야, 우리는 법에 의해서 너희들 받을 수 없다. 돌아가라.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안대가리고 전혀 안대가리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판문점에서 안대 벗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간 너희 관계 송환된다는 거 그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 절차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돼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틀 만에 그것도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만약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조사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돌려보내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체의 진실이 좀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 평화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평화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흉악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사 흉악범이다 할지라도 어떤 개개인의 인권이 질팔핀 상태에서 평화의 프로세스의 의미가 있냐는 거죠. 평화의 프로세스는 어떤 적법 절차를 거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평화 프로세스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앞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앞을 4인방에 선정됐을지 그 4인방부터 만나봅시다. 손학규, 황교안 두 대표, 그리고 홍콩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 그리고 신생아와 관련된 잔혹한 일, 박수담 씨 하나하나 전해드립니다. 그제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인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두고 언쟁을 벌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황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밀어붙였다라고 하자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이 협의를 피한 것 아니냐,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응수했죠. 고성까지 오갔다는 거예요. 어제 국회에서도 양 대표의 신경전 계속됐습니다. 기자들이 물으니 손 대표는 내가 꾸짖었다라고 했고 황 대표는 내가 품고 가겠다라고 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듣고 있다가 황교안 대표에게 한마디 좀 꾸짖었습니다. 황 대표 정치를 그렇게 하니까 정권 투쟁에만 급급하지 말고 나라 생각 좀 해달라. 그랬더니 황 대표가 좀 언성을 높이면서 잠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같이 논의하면서 품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없었던 황 대표. 상당히 부드러운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 보름 새에 눈에 띄게 언성이 높아진 모습이 포착이 됐었어요. 공당이 국회에서 정치는 안 하시고 아니 왜 거기 나가서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자, 황교안 대표의 잦은 버럭과 관련돼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박지원 대표님,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두 분 간에 고성이 오갔는데 손 대표는 내가 꾸짖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손 대표하고 아마 황교안 대표하고 고등학교 그 동문이신데 한 10여 년 차이가 나는 경기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어떤 경우든 간에 저기 대통령 모친상에 의한 답례 형식으로 있었던 회담이었는데 거기서 좀 시끄러운 고성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과히 좋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것만 또 딱 핀셋처럼 그 밖에 소개가 된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뭐 손학규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보면은 지금 선거구제 뭐 공수처 이런 패스트트랙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지난 4월부터 손학규 대표와 당시 있었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순간 태도가 변하면서 이렇게 되어온 거거든요. 당연히 황교안 대표로서는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과연 속내가 뭔지 그리고 선거구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뭐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런 저간의 상황이 있었다 치고, 대신에 저는 자유한국당 아주 기로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이 황교안 대표께 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버럭버럭 화내고 뭐 이러는 거 이전에 모든 걸 다 버리면, 모든 걸 다 던지고 나 생각 안 하면 저는 거기에 답이 나올 수 있고 버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도 그렇고 우선 나부터 좀 버려놓고 많은 부분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면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외쳤던 그 요구 다 받아들이면서 옛날처럼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지도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박용진 의원님. 예. 패스트트랙 네.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정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뭐 240에 60 했다가 뭐 237에 50몇 나왔다가. 이게 이제 셈법이 다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날짜가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급한 건 유치원 3법입니다. 네. 11월 22일 이후면 이제 유치원 3법은 이제 패스트트랙, 두 번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고요. 박용진 3법은 무난히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어떻게든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긴 하는데도 표결을 해보면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거법과 선거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링에 올라와 있는 각 정당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예,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 연동형을 지금 올린 것처럼 75석으로 둘 거냐 아니면 60석으로 줄일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다 나오고 다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화끈한 건 자유한국당이죠. 아예 270석으로 줄이자. 뭘 늘리냐? 국회의원 이 줄이자. 연동 무슨 비례대표 다 없애자. 예. 다 지역구로 하자. 아주 화끈해요. 그러나 이거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에게 손학규 대표가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몇 년 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인데 정치의 연수는 짧지만 그래도 이게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기분이 좋겠냐 하면서 이제 버럭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제 그제 그 대통령과의 그 만찬 자리에서 적어도 서로 이렇게 좀 합을 좀 맞춰서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실무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전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있는 중구난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의 여야 대표 만찬이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 예. 나머지 앞을 소식도 계속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정부의 강경 대처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홍콩 시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맨몸 상태의 시위자를 향해 경찰이 실탄을 쏜 겁니다. 경찰은 총 3발의 실탄을 발사해서 총에 맞은 시위자 2명 중 1명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SNS로 고스란히 생중계됐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목소리 정말로 참담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uddenly, 2 cops ran out. The cops are still shooting people. And none of the protesters are holding any gears. And I don't understand why the police have to use that kind of brutality to hurt innocent people. It's just out of sense, and they're all out of control. 자,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져 논란입니다. 병원 신생아실 CCTV엔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아기를 거꾸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 치듯 침대 바구니에 내려놓는가 하면 수건으로 아기 얼굴을 수차례 때립니다. 결국 아기는 태어난 지 5일째인 지난달 20일 밤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애끓는 아이 아버지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둘째를 다 거기서 산후조리까지 다 했었기 때문에 아기를 잘 케어해 줄 거다, 관리해 줄 거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지도 않고요. 끝내 이송될 때까지 머리 보이는 건 몰랐다. 여기 도착해서 저희가 바로 봤을 때도 아기 머리가 퉁퉁 부었는데 몰랐다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화 기생충이 북미에서 1,100만 달러, 우리 돈 131억 원을 넘기며 올해 북미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가운데 최고 수입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배우 박수담 씨가 영화 속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해서 부른 6초짜리 짧은 노래 제시카송이라고 불리며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들어보시죠.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저희 초인종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띵동. 영어가 좋으니까 별게 다 유행이네요. 박수담 씨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